팬심은 무엇을 어디까지 참게 하는가. 기사단장 죽이기. 각오는 했지만 육아는 정말이지 다른 차원의 고행이었다. 아들이 태어나자 내 신체와 정신이 모두 이 작은 인간을 위해서만 기능하는 것 같았다. 작은 인간을 먹이고 씻기고 똥오줌을 치우고 아는 채로 밥과 빨래와 청소를 하고 가끔은 볼일도 보고, 그러면서 동시에 기저귀와 분유와 물티슈와 기타 등등의 육아템을 떨어지지 않게 구비해 두는데 내 모든 기력을 다 썼다. 기진맥진이 기본 컨디션이었다. 어째서 육아는 더럽게 고생스럽고 피눈물 나게 힘든 일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여태 없었을까? 분명 인류 멸망을 막기 위한 모종의 엠바고 같은 거겠지? 아니면 육아에 뒤따르는 희생을 모성과 부성으로 승화시키려 하는 사회 분위기상 가진 고생담은 경험자들끼리만 쉬쉬하며 나누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증거로 내가 출산하자 주위의 육아 선배들이 아련한 눈빛으로 많이 힘들지? 하며 지옥 구경이라도 하고 온 듯한 경험담을 들려줬으니까. 그들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도 시간은 가더라. 아이의 미소를 보면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진다는 거짓말은 누가 먼저 퍼뜨렸던 거야. 내 경험상 미소가 사랑스러운 것과 피로는 별개다. 꽃향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맡았다고 결린 어깨가 풀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신문도 읽을 시간이 없어서 끊어버렸다. 휴대폰을 쥘 짬이 나면 친환경 기저귀, 무독성 로션, 아기 양치는 언제부터 따위를 검색하느라 시간을 보냈다. 보다 못한 남편이 당번제 육아를 제안했다. 아기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결국 둘 다 못 쉬니까 주말에는 시간을 정해서 교대로 보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오전 당번, 남편은 오후 당번이 되었다. 당번제를 적용한 첫 주말 오전 근무를 마친 나는 안방으로 후다닥 들어갔다. 이 황금 같은 자유시간은 나만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다. 침대 옆에는 출산 전 예약 판매로 사서 진작 집에 도착해 있던 하루키 신간 기사단장 죽이기가 놓여 있었다. 임신과 출산을 겪었더니 손목이 특히 약해져서 한 권 565쪽, 두 권 598쪽에 달하는 이 책 모양의 벽돌을 드는 것조차 겁났지만 통증 따위가 뭐냐. 최애 작가의 신간인데 일권을 펼쳤다. 아내가 주인공에게 느닷없이 헤어져 달라고 한다. 주인공은 자신의 그림 교실 학생인 두 유부녀와 육체 관계를 맺는다. 이 익숙한 느낌. 전형적인 하루키식 전개로군. 친구의 아버지가 살았던 빈집에 들어가게 된 주인공은 어느 날 밤 방울소리에 이끌려 땅을 파보는데 뒷날 그 방울소리와 함께 기사단장이 나타난다. 기사단장은 자신이 이데아라고 말한다. 점점 혼란스럽다. 주인공에게 초상화를 의뢰했던
맨시키라는 대부는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소녀 마리에를 보려고 건너편 저택을 사들였다고 한다. 어디서 개집이 냄새가 나는데? 맨시키의 부탁으로 주인공은 마리에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는데 마리에는 모델을 서다가 뜬금없이 저 가슴 작은 편이죠? 라고 묻는다. 1절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놈의 가슴 이야기가 장장 5페이지에 걸쳐 나온다. 자기 가슴이 작아서 브래지어도 필요 없을 정도라느니, 남자들이 가슴 큰 여자를 좋아하지 않느냐느니, 자기 고모 가슴이 크고 예쁘다느니, 출판사에서 쓴 보도자료에는 현실과 비현실이 절묘하게 융합된 모험담이라고 돼 있는데, 나에게 이 소설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부분을 꼽으라면 바로 이 대목이라고 말할 것 같다. 대체 어떤 여중생이 친하지도 않은 그림교실 남자 선생님한테 자기 가슴과 고모 가슴 이야기를 저런 식으로 한단 말인가. 손목이 점점 아파온다. 팬심으로 고통을 참아가며 읽는데 점점 집중력이 흐려지면서 나도 모르게 생각이 자꾸 딴 데로 샌다. 내 귀한 자유시간이 이런 식으로 사라지다니 분한 느낌마저 든다. 그래도 그 뒤 며칠에 걸쳐 틈날 때마다 대관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라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이권까지 꾸역꾸역 다 읽었다. 10분의 쪽잠도 아쉬운 내가 이 책을 읽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의미가 있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결말도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출산과 함께 내 이해력과 독해력이 왕창 떨어졌나 의심하면서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고 실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내가 느끼기에는 결과적으로 현현하는 이데알, 전이하는 메타포라는 1, 2권의 부제들이 거창하게 여겨질 만큼 여기저기 펼쳐진 이야기들이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것 같았고 등장인물의 행동에도 당위성이 부족해 보였으며 무엇보다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는 같은 설정에 전작 태엽 감는 새 연대기나 IQ84에 비하면 재미와 몰입도가 한참 떨어졌다. 나만 이런 것인가 싶어서 온라인 서점의 독자 리뷰를 찾아봤다. 대체로 후한 별점을 준 리뷰어들 사이에서 별 2개를 준 독자의 글이 눈에 띄었다. 노벨상 노린다는 소리에 짜증나서 일부러 망작을 내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싶다. 물론 별 4개나 5개짜리 리뷰가 압도적으로 많으니 망작이라는 표현은 부당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는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가령 스피디하게 읽혀서 독자 포만감을 줬다거나 하루키 특유의 유머와 은유가 마음에 들었다거나 구조가 흥미로웠다거나 스토리 자체가 재미있었다거나 눈치채셨겠지만 나는 지금 필사적으로 이 책의 좋은 점을 찾아보고 있으나 갈수록 아전인수가 되어가는 느낌이 안 드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게는 손목 통증을 참아가며 귀중한 자유시간을 바쳐가며 읽을 만한 책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가장 유감스러운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다. 유망 작가의 신작이 나오면 띠지나 뒷표지의 광고 문구에 꼭 들어가는 집대성이니 최고작이니 하는 단어를 독서가 끝난 후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가 있다. 물론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아 책을 판매하기 위한 방편이겠지만 포장지와 내용물에 갭이 크면 클수록 독자의 마음은 차게 식는다. 그 책으로 그 작가를 처음 접한 독자라면 아마도 높은 확률로 그의 신간을 2번 다시 사지 않을 것이다.
마술사가 모자 속에서 집채만한 코끼리라도 꺼낼 줄 알았는데 지팡이를 휘두를 대로 휘두르고 반짝이도 뿌릴 대로 뿌리더니 결국 꺼내기 고작 먼지를 뒤집어 쓴 조화 한 송이라면 관객이 그 쇼에 실망하는 건 당연하다. 하루키는 편파적인 사랑이야말로 내가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장 편파적으로 사랑하는 것들 중 하나라고 했고, 어쩌면 나 역시 하루키를 편파적으로 사랑해서 그의 신간이라면 무조건 구매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난 하루키가 이름만으로 책을 파는 작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과거 일본 문학에 열광했던 독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요시모토, 바나나나 무라카미류, 에쿠니 가오리를 읽지 않는다. 그런 사실이 내게는 가끔 쓸쓸하게 느껴진다. 같은 쓸쓸함을 하루키에게서만은 느끼고 싶지 않은 것이 오랜 팬으로서의 내 솔직한 심정이다. 팬이라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책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안 살 수가 없는 책. 그런 책을 나의 최애 작가가 또다시 쓸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팬이 작가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성원이 아닐까? 나는 그런 성원을 하루키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싶다. 모쪼록 다음 신간에서는 기대를 실망이 아닌 감탄으로 바꿔주기를.